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링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정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음 백문백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묻는 질문부터 시작해 연인에서 친구까지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적는 책입니다. 질문에는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친한 친구와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친구와 너무도 가까웠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었지만 생각 외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적어 내려가는데 곤욕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가장 고마운 분들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화면에 떠있는 질문들 중에 몇 개나 대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한 질문부터 해서 조금 난도 있는 질문까지 총 5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은? 세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영화 장르는? 네 번째,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다섯 번째, 부모님의 고향은? 총 몇 개나 답하셨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2개밖에 맞추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부모님의 간단한 취향에 대해서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어째서 저희는 이리도 무심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의 말버릇을 알게 되기도 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통을 많이 나누어야 할 우리 가족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든지 간에 항상 웃어주시고 방금 혼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가가면 또 웃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제가 중학생에 올라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여느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모든 말들이 다 참견같이 들리고 듣기 싫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 집에서 부모님과 있을 때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러한 침묵이 너무 싫어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족끼리 마음의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요. 매일 밤 11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에게 서운했던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터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튼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갑작스레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가족과의 모임은 생각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모두가 기분 좋은 날, 저는 그날 치과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충치가 발견이 되면서 대대적인 충치 치료 작업을 해야 했었습니다. 보통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한다고 들었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진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당혹스러웠지만 원체 치과와 연이 없던 저에게는 이 정도 치료에는 마취를 안 하는가 보다 하고 꿋꿋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심각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자신의 딸의 구강을 마취도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시킨 의사진에게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도 고된 치료 시간을 보낸 후라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는데요. 서로의 악감정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왜 그랬냐 하며 연유를 다그치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무라진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가고 애꿎은 사람만이 서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치과에 문의를 해보니 원래 마취약이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에 그냥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부모님과 저 사이의 해프닝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희는 어김없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상태이긴 했지만 마음을 꺾고 오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서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이었죠. 진실한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나니 깊이 눌러뒀던 앙금은 어느새 다 풀어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동생은 나이가 5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생이 저보다 5cm 정도가 더 큽니다. 언니의 입장에서 동생을 위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적잖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키 차이는 허울에 불과하고 5년의 텀이 있는 저희 사이의 갑은 항상 저입니다. 장난을 쳐도 무언가를 먹어도 항상 먼저 양보하는 것은 동생이었죠. 그리고 제 동생이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같이 맞장구를 잘 쳐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불협화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클럽 노래를 틀어놓으면 함께 춤을 추는 등 저와 여동생은 실로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리도 가깝게 장난은 치더라도 제 마음에서 여동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항상 어린아이라고 여겼고 여동생도 딱히 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베개 싸움을 진행하던 중 실수로 동생의 머리를 너무 세게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당황한 저는 그쪽으로 달려가 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글쎄 너무나도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장난이 과격해지다 보면 한 번씩 울기는 했지만 그날은 왜인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서 동생에게 재차 이유를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꾸만 우는 동생을 보니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더해지고 밤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 동생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쓰려고 했지만 쓰다 보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까지 다 적게 되었고 어느새 편지는 A4 용지 한 장을 메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지만 그냥 저질러보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주고 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답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울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겨우 볼 수 있는데 제가 20살에 성인이 되고 나면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항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동생의 진지한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동생에게 편지를 건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동생의 울음은 평생의 미스테리로 남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동생에게 편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고 나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지어버렸을 텐데 작은 부분이지만 서로 마음이 연결되면서 속마음을 발견하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는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높다란 빌딩 숲 가운데엔 나지막한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걷고 달리고 때로는 잔디밭에 앉아 쉬거나 호수를 내려다보며 사색에 잠깁니다. 한 해에 4,2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이 공원의 이름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1850년대 초반 뉴욕주의 행정부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시골 들판처럼 손대지 않은 디자인이 선정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들어설 당시 시민들을 위한다는 데엔 대부분이 찬성했겠지만 몇몇은 투자의 측면을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개발자의 눈엔 10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원이 생산성 없는 노는 땅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고층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자는 의견을 냈을 법도 하죠. 만약에 그 말대로 공원 기퉁에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오염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려는 공원의 존재 이유는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센트럴파크를 디자인한 옴스테드가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쉼터는 우리 일상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센트럴파크의 탄생 과정을 들으면서 도시마다 있는 공원처럼 우리 개개인 안의 마음속에도 공원과 같은 쉼터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놓고 보면 학업과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청소년기에 현명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공원과 같은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원은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경쟁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던 데에서 벗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가족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이 공원에 가서 편안히 쉬듯이 마음은 사랑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무더위로 지친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족이라는 마음의 센트럴파크를 오늘 꼭 방문해보세요. 지금 당장 달려가 말 한마디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전화로도 좋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라도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라든지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불고기 먹고 싶어 라든지 말입니다. 하루하루 말 거는 것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